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력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좌측 일부를 취하든 우측 일부를 취하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절점의 어떤 상태와 상대쪽 자유물체도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반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항상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점의 내력을 갖다가 이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자유물체도, 우측 자유물체도 둘 중에서 이 좌측에 있는 자유물체도가 좀 더 연산을 갖다 수행하기에 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측 부분을 갖다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물 중에서 D점을 절단해 좌측 일부를 갖다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 P에 대해서 이 D점의 어떤 영향 상태를 갖다가 보기 위해 가지고 이 D점이 발생할 수 있는 내력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하게 되면 몇 개의 내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해서 각각 이와 같은 3개의 단면 내력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물체도 자체도 어때요? 실제 구조물과 같은 상태, 즉 평형 상태를 만족한다라고 치면 발생 가능한 내력이 미지력이 3개가 있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 3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때 각각 주어져 있는 이 내력들의 명칭은 이 단면 내력을 갖다 우리는 축 방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actual force 이니셜만 따서 A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첨자 아래 첨자는 이와 같이 그 내력이 발생하는 절점의 위치를 갖다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부재가 있다고 치면 절단 단면 여기가 바로 이제 D 단면이 될 것이고 여기 발생 가능한 내력이 이처럼 3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한 표현을 하면 actual force 축 방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저항하는 단면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수직 방향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수직력 normal force라고 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축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직 방향에 대한 어떤 내력이 되고 저항하는 단면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평행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내력을 갖다 우리는 전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shear force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통상 S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회전력이 있는데 이 회전력은 부재의 어떤 길이 방향에 대해서 회전력이 걸리게 되면 부재 축을 구부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변형을 유발시키는 회전력이라 해 그 말 그대로 밴딩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놈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절점의 위치를 아래 첨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물론 모멘트라고 하는 것도 축을 갖다 구부리려고 하는 모멘트가 있는가 하면 축을 감싸면서 돌아가게 되면 부재의 축에 어떤 굽힘은 없지만 주어진 부재 단면에 어떤 주어진 각의 어떤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모멘트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 트위스팅 모멘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러한 형태의 모멘트는 토션 토크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T라고 하는 첨자로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부재 축을 구부리려고 하는 이 부재를 휘게 만들려고 하는 모멘트라고 해서 밴딩 모멘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단면 내력은 이처럼 3개의 단면 내력이 존재하고 역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평형식은 3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힘들이 작용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3개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먼저 조건식 3개가 있고 미지력이 이거 지금처럼 3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미지력이 있고 여러 개의 조건식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조건식을 갖다 가급적 최소화시켜가지고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여러 개의 미지력들이 어떤 성분력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관계부터 따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축력이라고 하는 것은 X방향에 대한 성분력이고 전단력은 Y방향 성분력, 이 밴딩 모멘트는 모멘트라고 하는 성분력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단면들은 서로 독립된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력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식을 먼저 써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축력만 고려할 것 같으면은 미지의 축력이 요 A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가로방향의 힘의 평형식 전단력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Y방향에 대한 미지력이 전단력밖에 없으니까 Y방향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라는 평형식. 그 다음 모멘트 내력만 고려할 것 같으면 다른 2개의 힘들이 존재하는 미지력이 존재하는 절단 단면은 모멘트 중심 잡았다라고 치면 모멘트에 대한 관계만이 미지력으로 조건식이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물음에 바로 축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치면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것만이 X방향 성분력이니까 X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은 제로라는 이 관계를 갖다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유물체도상에서 가로방향 힘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되어진 이 축력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0이다 두게 되면 이 부재는 가로방향에 대해서 평형 상태를 갖다 만족할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 하중이 P가
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존재하고 흰 지부가 있다라고 치면 역시 흰 지부에서는 이미 작용 과정이 수직 방향 힘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 발력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 따라서 이 내력 관계도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한 충력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흰 지부의 수평 발력을 제가 표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 충력 또한 제가 앞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 관계를 갖다가 X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로부터 축 방향 내력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라고 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내력은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한 세 개의 내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작용하는 힘과 설정된 부재의 관계로부터 발생 가능한 내력은 뭐밖에 없다? 전단력과 모멘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전단력과 모멘트를 저항하는 부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재가 파괴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때문에 깨져나가요? 전단력 또는 모멘트 때문에 파괴에 도달하는 그런 형태의 부재가 바로 뭐다? 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물론 이제 부재가 일반적으로 단면 치수에 비해서 부재가 많이 길게 될 테니까 전단보다는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파괴에 먼저 도달하는 형태가 바로 보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보 생각을 하게 되면 내력은 전단력과 모멘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우선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단력을 갖다 고려한다고 치면 요 값만이 이제 Y방향에 대한 또 미지로 존재하게 되니까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를 갖다 적용하시면 여기 발력이 상향 L분의 PB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미지력은 전단력만이 세로 방향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가 0이라고 두면 결국 D점에서의 전단력은 플러스 L분의 PB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플러스의 부호가 뭔가? 단순히 이 플러스 부호는 하향이다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측 좌회물체도 취했다라고 치면 아마 이쪽에서 발생되는 전단 내력은 아마 상향으로서 표현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좌측에서 고겠다라고 치면 하향인데 우측 좌회물체도 취했다라고 치면 상향. 단순히 내력의 의미는 상향이다 하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뭘 생각을 해라?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 P에 대해서 어떤 절점 하나를 생각했다라고 치면 이 절점의 변형을 유발시키는 데 상한 크기의 힘을 갖다 내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D점이 있다라고 치면 좌측 좌회물체 하향 전단력은 이 절점에서는 좌측에서 상향으로 우측에서 표현했다고 치면 상향은 이 D점 우측에서는 하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좌측 좌회물체도 하향은 우측 좌회물체도 상향으로서 이 D점의 상태는 똑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의 의미는 이 절점 하나만을 생각했다라고 치면 D점 어떤 변형이 생겨야 돼요? 이 내력 자체가 플러스 내력이기 때문에 플러스 내력은 플러스 변형을 유발시키는 데 관계한 힘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서두에 저기 좌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알갱이가 전단 변형이 생긴다라고 치면 어떤 변형이? 플러스 전단 변형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전단 변형은 좌측이 상단, 우측이 하단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의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런 알갱이가 이런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D점 하나에 대해서 좌우에서 이와 같은 세로 방향 힘이 존재해서 이런 형태의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변형의 정도는 L분의 PB의 상한 크기인 만큼의 변형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D점에서의 내력 모멘트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제 바로 모멘트에 대한 관계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멘트 중심점은 모멘트를 제외한 다른 두 개의 미지력, 충력, 전단력의 관계를 갖다 모른다라고 가정했다고 치면 절단 단면, 즉 다른 두 힘의 교점이 이 절단 단면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취하시면 바로 내가 고려하려고 하는 D점의 내력 모멘트만이 미지력으로 남아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때 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모멘트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발력 A점에 발생하는 발력은 D점에서 어떻게 돌아가요? 시계 방향이니까 L분의 PB 모멘트 거리는 2분의 A. 그 다음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수평, 수직 방향에 대한 충력 전단력은 모멘트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관계식에서 빠지게 버리게 되고 모멘트 관계만을 고려하시면 이와 같이 성립되니까 결국 D점에서의 내력 모멘트는 플러스 2L분의 PAB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역시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이 절점 하나만 고려했을 때 이 점은 모멘트 하중에 대해 가지고 어때요? 휨 변형이 생겼다라고 치면 상단은 줄어들고 하단은 늘어나는 이러한 휨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형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이 절점에 대해서는 좌우에서
이러한 쌍의 모멘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프로스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반력에서 얘기를 할 때 상향이다, 하향이다, 좌측이다, 우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이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알갱이 하나를 변형시키는 상한 크기만큼의 힘이기 때문에 그 내력을 고려하고 있는 절점 하나를 고려했을 때 좌우에서 어떤 변형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때 이 내력은 쌍의 힘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의 의미가 이런 변형 모습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내력 관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력은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다. 어떤 부절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라고 치면 그 보강지의 어떤 설정 위치를 갖다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내력을 표시할 때는 이 자유무채도 상에다가 내력을 표시할 때 항상 양의 방향으로서 내력을 갖다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양의 내력이 뭔가? 아까 제가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내력의 어떤 변형에 대해서는 플러스 변형도 있고 마이너스 변형도 있다고 했는데 각각 이 세 가지 경우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해서 양의 내력, 어떤 양의 변형을 유발시키는 데 관계한 힘들을 갖다 전부 양의 내력에 두었다고 치면 이 세 가지 어떤 내력들을 갖다 조합하면 그게 결국 요소 하나에 발생될 수 있는 양의 내력들의 어떤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고 치면 이 알갱이 하나에 대해 가지고 알갱이 하나가 부재해 있어 가지고 양의 변형만 생긴다라고 치면 거기에 관계하는 힘이 양의 내력이고 각각 가로, 세로, 회전에 대한 쌍의 힘들을 이와 같이 받고 있다라고 치면 이 요소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회전에 대한 쌍의 힘에 대해서 양의 변형이 생기는 상태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자유무채도 상의 표현을 하실 때에는 프로스에 대한 내력 관계만을 갖다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을 하시면 이 자유무채도 상에서 내력이 표현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에요? 우측이 되죠. 그럼 우측에 발생한 이 내력 방향을 갖다가 양의 방향은 결국 요소에 있어서 우측에 대한 내력 관계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무채도 상의 내력은 우측에 발생한다. 그럼 여기 플러스 내력의 방향은 플러스 요소에서의 어떤 내력만을 고려했을 때 우측 부분에 있는 방향에 대한 내력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 연산을 수행하면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서 플러스 전단 내력, 플러스 나오면 그거 자체로서 플러스 모멘트 내력이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채를 취할 때 앞으로 내력은 어떻게? 반만 나타내는데 요소에서 플러스 방향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그대로 나타내 주어라. 그럼 이 자유무채는 우측이니까 플러스 요소에서 우측 내력 방향을 그대로 표현해서 나타내서 연산을 수행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거 자체로 마이너스로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력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부에 집중화정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반력을 계산하는 요령과 내력 계산하는 관계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문제에 저와 같은 어떤 구조물의 하중이 존재했다라고 치고 이미 한 점에서 내력만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평형식을 갖다 몇 번만 적용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이런 D점에서 어떤 전단 내력을 계산을 하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 결국 머릿속으로 자유무채를 취해야 내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점을 따라서 좌측을 자유무채를 취할 것인가 우측을 자유무채를 취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측을 다 자유무채를 취하겠다라고 치면 자르면 절단다면 내력이 몇 개가 나온다? 3개. 그런데 A점을 갖다 좌측을 취하든 우측을 취하든 한쪽 일부를 취하다 보면 G점을 갖다 반드시 하나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좌측을 취할 거라고 치면 A점의 반력을 알아야 된다. 고로 B점을 갖다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고 전체 구조물부터 A점의 반력을 먼저 연산을 하게 되면 좌측 자유무채도를 갖다 취했다라고 치면 A점의 반력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D점에 발생하는 내력만이 3개의 미지력으로 남아있으니까 전단력을 고려한다고 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Y방에 대한 평형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단 내력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평형식을 갖다가 2번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전체 구조물상에서 내가 취할 부분에 대한 지점 반력을 고려하기 위해서 평형식 한 번, 그 다음 자유무채도상에서 문제 물음에 해당하는 평형식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려하시게 되면 2개의 평형식으로부터 이미 한 절점에 대한 내력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결국 A점에 대한 내력 반력만 알면 되니까 상대쪽 서포트에 있는 지점 반력은 해결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형식을 적절하게 2번만 적용하시게 되면 내력 관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하중에 대한 어떤 구조물 해석을 하는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역시 부재는 단순보고 이때 작용 하중은 이 W라고 하는 크기의 하중이 전 지간에 빽빽하게 작용하는 형태로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 하중의 단위는 이와 같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단위 길이당 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은 결국 단위 길이 즉 1m만큼의 W 하중 관계를 갖다 고려하게 되면 요 구간에 있는 하중의 크기가 얼마다? W 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처럼
W 크기만큼의 하중이 전지간에 빽빽하게 평행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구조물 해석하는 관계를 갖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빽빽하게 작용하냐면은 물설 틈 없이 촘촘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작용 하중이 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에 대한 하중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발력은 A점에서의 수직 발력과 B점에서의 수직 발력, 이 두 개의 발력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흰집에 수평 발력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가로 방향 작용을 힘의 합분체로 써서 이미 0이라고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발력은 A점과 B점에서의 두 개의 연직 발력과 적용할 수 있는 평형식은 Y방향에 대한 평형식과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Y방향,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 그 두 개가 있는데 Y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식과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고려해야 되는 연직 발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식을 먼저 써야 된다고? Y방향 작용 힘의 합은 제로 쓰게 되면 식 안에 RAY, RBI가 동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 하나 가지고 미지력을 갖다 해결 못한다 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관계식 뭐밖에 없어요? 모멘트에 대한 평형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겠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 RAY를 갖다 먼저 고려한다라고 치면 역시 RBI도 Y방향에 대한 어떤 미지력으로 성분력이 Y방향 성분력으로 미지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조건식은 모멘트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이때 모멘트 중심은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미지력들, 다른 두 놈의 미지력들의 효점을 갖다 모멘트 중심이라고 잡으면 역시 RAY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부에서는 상대쪽 지점에 대한 관계를 모멘트 중심이라고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발생 가능한 이 발력은 B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RAY 곱하기 모멘트 거리는 L이 될 것이고 그럼 작용 하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작용한 하중들은 W 크기가 지간 L에 빽빽하게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작용력에 대해서 B점은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었다고 치면 흰 곱하기 거리, 흰 곱하기 거리, 흰 곱하기 거리 결국 전체 길이에 대해서 W만큼의 관계를 모멘트를 적분하라는 얘기가 결국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해서 이처럼 작용 하중이 이와 같이 어느 한 결점에 집중 하중과는 차이가 있게 집중 하중 아까 같은 경우에는 P만큼의 하중이 A 대 B로 내분되는 절점 C점에 작용합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중의 크기와 제하 위치가 정의가 되어진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중이 전지간에 빽빽하게 작용한 이런 형태의 하중, 즉 이런 등분포 하중이라고 하는데 하중이 어떤 지간 구간에 분포가 되어서 펼쳐져 작용할 때 이를 갖다 분포 하중이라 하고 그 하중의 크기가 어느 절점 위치에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고 치면 이를 갖다 뭐 등분포 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하중이라고 치면 어떤 모멘트에 대한 관계 같은 것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갖다 우리가 1장 2절 모멘트의 5번째 사항 보시게 되면 평행하게 작용한 힘을 갖다가 합성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작용 분력들이 요 힘들이 갖는 영향력들은 이미 X방향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똑같도록 한 개 합력의 크기를 결정하시고 이 힘들이 어떤 구조물에 작용했을 때 모멘트에 대한 영향이 같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이 합력의 작용 위치를 갖다 결정하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와 모멘트 관계로부터 분력과 합력이 갖는 Y와 모멘트 관계가 같을 수 있도록 합력의 크기와 제하 위치를 갖다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분파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W 크기만큼의 하중이 전지간에 빽빽하게 평행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평행하게 작용한 힘을 갖다 합성하는 관계로부터 합력 하나의 어떤 집중하중 표현해줄 합력의 크기와 제하 위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의 하중에 대해서 이런 모멘트 평형식을 적용하기 위한 집중하중 하나로 합성을 할 경우에 합력의 크기는 하중 형태를 나타내주는 단면에 면적 크기만큼을 갖다 취해 주시면 되고 모멘트에 대한 관계가 이 평행하게 작용하는 이 분포하중이 있는 경우와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한계 합력 작용 위치는 하중 형태를 나타내주는 이 주어진 단면의 중심, 그러니까 단면의 중심은 도심에 제하되는 형태로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평행하게 작용한 힘에 대해서는 모멘트 평형식으로부터 시점의 발력을 갖다 처리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의 제하 형태를 갖다가 단일화시켜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의 집중해주는 형태로 표현해주는 게 좋은데 이때 집중하중의 크기는 면적만큼 제하 위치는 도심 위치라고 정의를 하고 발력 계산을 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작용하는 이 등분포하중이 있는 경우와 하나의 집중하중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역학적인 관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지점의 발력을 갖다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지점의 발력만 고려한다라고 치게 되면 실질 부재가 이렇게 변형이 안 생긴 상태라고 두었던 이런 등분파중을 받는 부재가 이렇게 변형이 생긴 상태라고 두었던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발력만을 따진다고 치면
힘을 받은 부재가 변형이 안 생겼다고 둔 위치나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두었을 때나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반력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길이값이 일정할 테니까 물론 이제 끌려가는 어떤 그런 변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관계에서는 다 무시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치면 해서 이런 직선 부재가 하중을 받았을 때 이쪽 반력 관계를 갖다만 고려한다고 치면 부재는 변형이 안 생긴 상태였던 휘어져서 변형이 생긴 상태라고 두었던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이 반력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이렇게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포하중을 한 개의 집중하중으로 바꿀 때 크기는 면적만큼 제하 위치는 하중을 나타내는 단면에 도심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A점에서부터 2분의 1만큼 떨어진 절점에 WL이라고 하는 집중하중 하나가 있다고 둔 것은 반력 계산할 때까지만 그 관계가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이 똑같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지 어떤 처짐이라든지 응력 관계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 분포하중을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똑같은 크기 하중을 전지간에 크기가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작용할 때하고 모든 전체 하중이 이 한 절점에만 전체 하중이 이 절점에만 모여가지고 작용한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한 전체 하중의 크기는 똑같다 하더라도 한 점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한 이러한 형태가 좀 더 구조물에는 어떤 치명적인 상태가 될 거라 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반력 관계고 이 반력 관계는 부재가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생긴 상태로 두든 안 생긴 상태라고 두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중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변형 관계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치면 집중하중 형태로 바꾸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이 반력 계산할 때까지만 이 집중하중 형태로 보는 거지 반력 계산이 끝나지게 되면 이제는 이 WL이라는 집중하중 형태는 어때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것은 이 반력 계산할 때까지만이고 반력 계산이 끝나지게 되면 이제는 집중하중 형태는 의미가 없고 분포하중 실제 하중 형태를 다시 고려해 들어가라 하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평행하게 작용한 힘을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합성했다는 얘기는 이미 분력들의 작용점과 합력의 작용점이 틀리기 때문에 힘의 3요소가 같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갖다라고 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고려한 것들은 다 뭐였다? 정력과 기초, 대상자는 물체의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 물체가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로 즉 강체 거동한다는 전제에 고려되어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중에서 작용점은 설령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XY 모멘트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 똑같이만 유발될 수 있으면 같은 힘이라고 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은 실제 구조물이고 실제 구조물 힘을 받게 되면 변형이라고 하는 생긴다. 그래서 그 변형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변형이 안 생긴 상태가 되었든 생긴 상태가 되었든 고려하고 있는 대상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의 집중하중을 바꾼 것이지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면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은 어떤 구조물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 크기의 하중이 존재할 때 분포하중보다는 이런 집중하중이 존재할 때 치명적이다. 단지 반력 계산에는 변형이 생겼거나 안 생겼거나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력 계산이 끝나지게 되면 이 집중하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집중하중을 쳐다보게 되면 작용력은 B점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게 하중의 크기가 되고 모멘트 거리는 이와 같기 때문에 A점에서 연적 반력은 2분의 WL. 물론 포스는 방향이 맞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관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이제 안 써먹은 조건식이 뭐가 있어요?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라는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RAY 상향으로 가정했고 마이너스 작용하중 WL 그다음 B점의 연적 반력 상향으로 가정했으니까 플러스 RBY 이퀄 제로. 그래서 RAY 값은 이미 계산이 되어졌죠. 앞에서 이 값을 갖다가 대입을 했다라고 치면 B점에서 연적 반력만 미지력으로 남아서 RBY는 2분의 WL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약속을 하고 넘어야 될 게 앞으로 이런 관계였던 평형식들은 이제 가급적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구조물이 어때요? 단순보가 어떤 여기 세로축이 하나 있다고 치면 대칭 구조물이죠. 물론 한쪽은 힌지고 한쪽은 롤러지만 힌지 부에서는 이미 수직 하중에 대해서 수평 반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힌지와 롤러는 결국 이런 수직 반경만 유발되는 형태로 보아 구조적으로 어때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순모는 이런 세로 축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대칭 부재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역시 이 구조물에 지금처럼 등분파진 전지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치면 하중 또한 대칭 하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물이 대칭 형태고 하중이 대칭 형태로 작용한다라고 치면 시점 양쪽 두 군데에 발생하는 반력의 크기는 어때요? 전체 작용화 중에 절반씩을 사이좋게 나눠봤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로부터 이런 평형식들은 이제 앞으로 자제하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목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치면 반력관계 들어가다 제가 바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집중화중이 아닌 등분파중이라 하더라도 반력 계산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바꿔 생각을 하는데, 집중화중의 크기는 면적만큼, 제하 위치는 어디? 하중을 나타내는 단면에 도심에 제하시키면 집중화중이 작용할 때와 그 경우를 갖다 유사하게 생각을 해서 반력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력관계까지 한번 해봅시다. A점에서부터 얼마? 한 4분의 1이라고 칩시다.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절점 C점이라고 둘까요? 이 C점의 하중 W, 등분파중에 대해서 요 절점의 어떤 영향 상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물체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자유물체를 취할까요? 좌측을 취하든 우측을 취하든 관계없는데 연산이 좀 더 간단할 구간, 짧은 구간을 갖다가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물체를 취할 때에는 내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A점에서 4분의 1만큼 떨어진 C점에서의 어떤 하중에 대한 어떤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WL이라고 하는 집중하중은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없나? 반력 계산이 끝나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한 개의 집중하중은 그 구실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구조물을 쳐다보시고 4분의 1만큼 부재를 갖다가 좌우로 잘랐다라고 치면 그 부재 위에 있는 하중까지를 갖다가 이제 실제 하중에 대해 가지고 절단된 부재 위에 있는 하중까지를 그대로 다 끌고 오시면 자유물체도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C점, 여기에서 이제 하중에 대한 어떤 상태를 갖다 고려할 만한 단면 내력을 갖다 고려하려고 하는데, 단면 내력 몇 개가 있을 수 있다?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작용 하중이 수직력이고 여기 수평 반력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단면력은 전단력과 모멘트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X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합은 제로 써서 축력은 0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시점의 내력 방향은 이미 어느 방향이다? 양의 방향. 왜? 아까 제가 요수 하나에 있어가지고 플러스 내력 방향은 어떻다고 그랬다? 알갱이 하나의 플러스 값은 축력을 빼고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이 자유물체도 상에서 내력 표현되는 부분은 시점이 우측이죠. 자유물체도 상의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발생하는 내력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을 해줘라?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은 요소에 있어가지고 이 플러스 내력을 나타내주는 단면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똑같이 표현해주면 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요소 우측에서의 전단은 하향,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의한 가정된 방향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연산을 해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거 자체로 플러스 내력,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거 자체로 마이너스 내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 물론 이 관계를 갖다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전단력 관계를 갖다가 고려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분의 WL. 자, 이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이 자체 자유물체도에서 우측 시점의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이 부재가 힘을 받은 상태, 힘을 받기 전의 상태, 즉 힘을 받기 전의 상태는 직선제에서 힘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곡선 상태죠. 그런데 이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만 고려한다라고 치면 최초 힘을 받기 전인 변형전인 이 직선 상태 요 절점의 전단력과 모멘트라고 생각을 하든 실질적으로 이게 휘어졌을 텐데 요만큼 휘어져 있는 요 상태에서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를 고려하든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관계가 전단력과 모멘트만 있다라고 치면 차이가 없겠죠. 결국 이런 부재에 여기 전단력과 모멘트를 갖다 고려하든 이렇게 휘어진 상태 요 위치에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고려하든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수직방에 대한 내력, 회전에 대한 내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곡선 부재에서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나 이 직선 상태의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나 요 길이값만이 일정하다라고 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겠죠. 결국 지금 내가 취하려고 하는 전단력과 모멘트 내력은 부재가 직선 상태, 변형이 생긴 곡선 상태라고 두든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요것을 갖다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바꿔 생각해도 좋겠다. 그래서 하중의 크기는 얼마? 면적만큼. 제하 위치는 도심. 해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제로 관계를 쓰시게 되면 이런 관계로부터
해서 여기 이제 MC, 즉 C점에서의 내력 모멘트만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역시 이제 하나의 집중화적으로 바꾸었고, 모멘트 중심점은 전단력을 갖다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절단 단면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력 모멘트만이 조건식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점을 모멘트 중심이라고 두고 모멘트에 평행식을 적용하면 물론 시계 방향을 갖다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모멘트 중심, 발력은 시계 방향, 작용력은 크기가 4분의 WL, 제하 위치는 주어진 부재의 도심.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내력 모멘트는 얼마? 8분의 1,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3 WL 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각각 전단 내력, 모멘트 내력은 양의 값이 나왔는데 그 양의 값의 의미는 뭐다? 알갱이 하나만 생각을 했을 때 변형 모습, 양의 변형이 생겼다. 그 얘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부에 대한 내력 관계까지도 역시 어때요? 집중 하중화해서 바꿔서만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역시 이 자유물체도 상에 내가 지금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관계에서만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집중 하중은 이 전단력과 모멘트 계산이 끝나지게 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로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의 이제 분포하중, 실하중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계를 고려해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단순부의 집중하중과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갖다 드렸습니다.